케빈 뉴섬 주지사가 로컬 정부가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주면 발의안 36에 대해 내부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의 TV 토론 직후 대부분 벤스 의원의 판정승이란 평가입니다. 이제 모든 TV 토론은 끝났습니다. 대선을 5주 앞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 내의 투표율 제고와 중도 부동층 표심에 대한 마지막 구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의류회사가 의류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음식물 유통기한 표시인 라벨법을 개정합니다. 신선도 표시를 측정하는 표준 표기법을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남가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우드랜드 힐즈는 낮 최고기온 11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기온 더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리부 지역에서 규모 2.7 지진이 발생했고 어제 낮에는 온타리오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남가주에는 지진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남가주 어린이와 청소년, 20대 등 젊은 층의 우울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LA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힙합 거물인 션 디디 콤스, 일명 퍼프데디를 상대로 성학대와 착취를 당했다면서 피해자 12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9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일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항만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과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 상당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 검찰이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와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는 샌디에고와 뉴욕 매치가 먼저 웃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9.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9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의료협회 종사하는 한인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이 뉴스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케빈 뉴섬 주지사가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센터도 함께 운영해야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류회사가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신유면 상원의원은 섬유 폐기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에 따라 커튼, 수건, 침구, 의류, 신발 등 섬유를 만드는 기업은 2026년까지 중고품 수거 장소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하고 2030년까지 원하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편으로도 섬유 폐기물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비영리 단체도 설립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다시 한번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20만 톤의 섬유가 폐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원활용국은 섬유의 95%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활용되는 섬유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원재활용국은 의류회사들이 끊임없이 빠르게 진화하는 패션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 몇 번만 입고 버리는 저가 의류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패션 업계들이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 협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법적인 효력도 포함돼 있어 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안 검토, 법률 한번 쭉 살펴보기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또한 식품의 신선도를 표시하는 레이블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가주에서는 식품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레이블을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가주의 식품 판매업자들은 기존의 셀바이 레이블을 없애고 베스트 이프 유스 바이 혹은 유스 바이라는 레이블로 대체해야 합니다. 베스트 이프 유스 바이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날짜이며 유스 바이는 식품이 안전한지를 보장하자는 날짜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셀바이는 판매 기준 날짜로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우유부터 빵까지 모든 제품에서 발견되는 판매 기준 날짜는 실제로 식품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이 같은 혼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약 20%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약 600만 톤의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달걀과 맥주, 메가 음료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 배출량을 줄이며 소비자 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비어와 와인, 주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요식업소에서는 앞으로 한국산 소주 외에도 미국에서 생산된 로컬 소주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컬 소주 뭐가 있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됐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한국산 소주를 수입, 유통하는 관련 업계 그리고 한인 식당들이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만든 소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은 뉴욕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여보 소주 등 현지 증류주 생산업체들이 후원하면서 변호사 킴벌리 킴 씨가 법안을 만들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주지사 서명 사실이 알려지자 비바 소주를 판매하는 골든 비버 디스털러리의 크리스 꼬냑 증류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생산된 낮은 도수의 소주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한국 소주 예전에는 한인 위주로 소비됐지만 한류 덕에 이제는 현지인 고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현지에서 만든 소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된 로컬 증류주 업체들은 젊은 세대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과일 소주, 이런 향이 들어간 소주, 여기에 판매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제정과 관련해 한국산 주류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한국산 소주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로컬 소주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매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6이 이번 11월 선거에 붙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가주 상원에서는 최초로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한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범죄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는 주민 발의안 36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매범죄와 마약범죄가 빈발해 재산상의 피해가 불어나고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액이 $950 미만이면 경범죄로 처리하는 주민 발의안 47을 원흉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47을 대폭 수정해 소매와 마약범죄, 재범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지지해왔던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지역 검찰과 손잡고 주민 발의안 36을 일찌감치 공식 지지하고 나선 주민 발의안 36의 대표적인 지지자입니다. 민 의원은 10년 전 가주민들이 주민 발의안 47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교도소의 과밀 현상 해소와 좀도둑의 양형 부과 등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주민 발의안 47이 시행된 후 가주에서 소매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법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악법이고 악법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retail theft is on the rise. I think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f we pass laws, even if we think they were good laws at the time, but they turn out to be bad ones, I think we have to be willing to reform and overturn them. And that's why I came out in favor of reversing Prop 47, in favor of supporting the district attorneys here.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주민 발의안 36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경우 주민 발의안 36이 통과돼 소매절도와 마약 범죄자들에게 처벌이 강화되면 교도소 과밀 현상이 빚어지고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민 의원은 급증한 소매절도 행각으로 인한 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not a logical one, which is it may save us a little bit of money on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in prison, but if we end up having fewer people in prison simply because we're not prosecuting those who commit crimes, we're encouraging more lawbreaking. And I would say that I think a much bigger cost right now to California families is the cost of being victims of crime.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소매절도 행각에 고삐를 조이는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민 의원은 주정부의 법안 패키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주민 발의안 36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절도 행각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범죄 행각으로 어지러워진 지역 치안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데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올 3분기 모금에서 17,000명 이상의 개인 기부자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14,000명이 넘는 새로운 기부자가 포함되어 있어 지난 3월 예비선거 이후 놀라운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데이브민 선거 캠페인 측은 해석했습니다. 민 후보의 올 2분기 모금액 137만 달러를 이미 3분기에는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고 지역구와 전국에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컬 정부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시정부가 이 새로운 법이 헌팅턴 비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민주당의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후 최근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이 마련된 배경은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의 유권자들이 지난 3월 투표 시에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팅턴 비치시가 이 같은 메저를 통과시킨 것은 헌팅턴 비치시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우경화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대로 여겨졌는데 이 선거에서 헌팅턴 비치 주민들은 과반수인 53%의 지지로 해당 메저를 통과시켰습니다. 헌팅턴 비치가 채택한 새 조례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은 이에 SB 1174라는 새로운 주정부 차원의 법을 발의했는데 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시정부가 주정부와 연방법을 넘어서는 유권자 신분증 요구사항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이 법에 서명했는데 여전히 헌팅턴 비치 시장은 새 법이 헌팅턴 비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헌팅턴 비치가 자체 헌법 버전을 가진 차터시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새 법이 헌팅턴 비치 지역의 선거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새 법을 둘러싸고 헌팅턴 비치와 주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팅턴 비치 시정부는 성전환 학생에 대해서 학교가 부모에게 통보하는 문제에서부터 지역에 어포러블 하우징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 뉴섬 주지사와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더워집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 현재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폭염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4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지만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불볕더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2도, 65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14도, 67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 72도로 예상됩니다. 어제 이 다이몬드바 저쪽 LA 동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죠. 어제 낮 온타리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어제 낮 12시 56분에 발생했고 이 지진으로 인근 지역 온타리오, 렌초 쿠카몬과 폰타나, 업랜드, 리버사이드 등등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 1시 45분경 말리부 인근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9월 12일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여진으로 판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인한 약간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 흔들림은 LA와 시미밸리, 옥스나드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지진 발생 건수가 잦아지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소방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가을 폭염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 남가주 지역 산불이 재확산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대는 목요일인 3일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예년 평균 기온보다 10도에서 무려 20도까지 넘는 10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한 가운데 UCLA 한 기후학자는 최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비가 내릴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더운 날씨는 10월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매우 이례적인 이 같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수목이 건조해지고 습도가 약해져 산불이 급격히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80%의 진화율을 보이던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라인 산불은 지난 주말부터 소방당국의 예상을 뒤덮고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인 산불이 피해 면적이 늘어나자 소방당국은 주민 대피령 경고 지역을 확대했으며 칼파이어 측은 건조한 초목과 급격한 경사, 강한 바람은 산불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조건을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전소된 면적은 2021년 이후 가장 넓은 100만 에이커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카운티 캐스테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엔젤레스 소방국은 오늘 오전 3시 12분 리지 루트 로드와 휴즈 호수 로드 근처에서 신고된 10에이커 규모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는 오늘 오전 4시 10분 현재 약 25에이커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캐스테이크에서 산불과 소방관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현재 소방국 측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율 50% 보이고 있어서 화재로 인한 손상 그리고 부상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소방국은 오전 5시 30분 이제 산불의 진화 속도가 차단됐다라고 밝혔고 산불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이제 완전 진화가 오늘 중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PD가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본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고하면서 LA 지역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몹 형태의 연쇄 강도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램파트, 헐리우드, 윌셔, 웨스트 LA 관할 지역의 모두 10개의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총 14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 사건을 통해 20에서 40명가량의 젊은 남성 무리는
자전거를 타고 저녁 시간대에 세븐일레븐 매장에 들이닥쳐서 물건을 훔치고 기물을 파손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들은 강도 행위 중에 안전에 위협을 느꼈고 일부 용의자들은 신체적으로 밀친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력이 범죄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LAPD는 추가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 시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글로벌 엔트리 수수료가 20% 인상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은 10월 1일 어제부터 글로벌 엔트리 수수료를 $100에서 $120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전 글로벌 엔트리 가격이 신청자 연령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할인이나 면제가 적용됐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1월 5일 대통령과 각종 지방선거에 앞서서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샘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3일인 내일부터는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돼 올해 선거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LA 한인 단체들은 이런 가운데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한인단체와 정계 관계자들은 이 투표 참여까지 이어져야만 그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선거관리국은 내일부터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LA 카운티 등록 유권자들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우편 투표용지를 받게 되게 됩니다. LA 한인단체들은 이에 따라 공동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주도단체인 LA 한인회 관계자는 참여단체 모집과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 주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청정의 날입니다. 클린 에어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와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무료 운행됩니다. 지역 교통기관들 LA 메트로 측은 오늘 캘리포니아 클린 에어 데이를 기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주민들의 도움도 함께 할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역에서나 메트로링크, 열차 등등의 티켓 없이 탑승할 수 있고요. 또 승객들도 탭카드 사용하지 않고 메트로 버스, 열차 탑승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즉 20대 젊은 층들이 우울증 증가 추세에 있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즈가 분석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은 170만 명의 젊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남가주의 카이저 퍼머넨트의 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2021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젊은 환자들은 2015년에 비해서 무려 6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이 심각했던 2020년과 2021년 젊은 층의 우울증 진단 사례가 치솟았는데 젊은 층의 우울증 증가세는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 중 우울증을 진단받은 응답은 2016년 3.1%를 기록했으나 2020년 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3살에서 17세 사이 연령층의 응답은 2016년 7.1%에서 2020년 9.2%로 늘어났습니다.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한다고 밝힌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은 20%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세에서 17세 사이 연령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어린이들과 젊은 층이 견뎌내기에는 더 힘들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됩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에서 아동 및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 시미하타 쿠마 박사는 해당 조사에서 보여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준 단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젊은 층이 겪고 있는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정신질환 진단 수준까지 간 것이라면 심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스티나 버텔 디렉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상황에 더 취약한 점이 결국 이들의 정신질환 케이스가 늘어나는데 한몫했다는 설명입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20대 젊은 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들의 웰빙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무려 160만 달러 상당의 코케인을 차량에 싣고 가던 2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9월 25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프레즈노 카운티 5번 프리웨이 쉴즈 애비뉴 인근에서 범죄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차량 검색 중 경찰은 트렁크 내 박스 안에서 밀봉된 코케인 더미를 발견해냈습니다. 44파운드에 달하는 이 마약 더미들은 시가로 1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캐나다 출신의 29살 최모 씨로 코케인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즈노 고강도 범죄 수사팀으로 입건됐고 최 씨는 현재 마약 운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H마트가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또 간 건강 세미나가 개최되고 또 만두데이 행사도 개최됐다고 합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H마트 측이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H마트 스마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H마트 스마트 카드 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답을 전송하면 됩니다. 기간 내 퀴즈에 정답을 맞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H마트 스마트 카드 포인트 3,000점이 증정되며 이벤트의 당첨자는 2024년 11월 1일 카카오톡 1대1 채팅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한인들은 H마트 고객센터 전화번호 877-427-7386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 측이 10월을 맞아 오는 5일 간암을 비롯해 간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구성전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되는 간건강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시더스 사이나이 암센터 커뮤니티 아웃리치 앤 인게이지먼트는 간건강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해당 세미나에는 시더스 사이나이 암센터 양주동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간암의 위험 요소와 조기 발견법은 물론 비형간염이나 간경화, 지방강 등의 간질환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 최신 암치료의 발전과 임상시험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간건강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간암 외에도 건강보험이 없어서 유방암이나 대장암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검사 정보나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들을 위한 폐암검사 정보도 제공됩니다. 해당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전화번호 310-423-741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난 26일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한식 브랜드인 비비고와 함께 만두의 날을 기념하는 단독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내셔널 만두데이 행사는 셰프 제트 틸라와 야마바의 요리팀이 높이 솟은 만두탑을 공개하면서 시작해 야마바의 카지노 플로어에서 제공되는 소스와 함께 무료 만두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클럽 멤버들에게는 비비고와 야마바 브랜딩이 되어 있는 찜통, 젓가락, 그리고 비비고 만두와 기타 제품들을 로컬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증정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하와이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개천절 및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실베아르코 하와이주 부지사와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 대장, 릭 블랑지아딕 호놀룰루 시장, 호놀룰루 주재 외교단, 한국전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 등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서영 총영사는 한영사에서 한미동맹 71주년을 맞아 그리고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1주년이 함께 됐다라며 이제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 위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오후 6시 LA 관저에서 개천절 경축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77년 미국의 노예제를 다룬 드라마 뿌리로 유명한 배우 존 에이머스가 84세로 일기로 별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에이머스의 홍보 담당자는 그가 지난 8월 21일 LA에서 노안으로 숨을 거뒀다고 언론에 밝힌 것입니다. 부고가 이렇게 한 달여 뒤에 늦게 전해진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힙합 거물 이 션 디디 콤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죠? 퍼프데디 하면은 잘합니다. 이 힙합 가수 퍼프데디가 성학대, 성착취를 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요 무려 120명이 넘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1일 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 달 내에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을 남성 60명과 여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25명은 혐의를 제기한 시점에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뉴욕 연방검찰이 최근 퍼프데디를 성매매와 조직폭력, 매춘 목적의 운송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인 측은 퍼프데디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본 모든 책임자들도 다 찾아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14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퍼프데디는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해 일명 프리고프라고 불리는 성적인 내용의 공연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프리고프에는 남창들이 관여됐고 종종 며칠에 걸쳐 녹화되었습니다. 기소장은 퍼프데디와 그의 수하들이 여성들을 프리고프에 참여시키고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마약, 뇌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폭력을 당하거나 자신의 커리어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퍼프데디는 관련 혐의로 체포된 후 무죄를 주장했으며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퍼프데디의 전 여자친구인 카산드라 벤투라를 포함해 12명이 민사법정에서 퍼프데디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이름을 밝히지 않은 플로리다 출신 모델도 퍼프데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퍼프데디가 수년간 자신을 해외로 데리고 다니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다른 남성 혹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퍼프데디가 매우 복잡한 계획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 연방검사인 데미안 윌리엄스는 퍼프데디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그 사업의 측근들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켰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노스 방향입니다. 멜로우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 이스트 방향 오션뷰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드소토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210번 웨스트 방향에서 발드윈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번 사우스 방향 스타디움 웨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통령 TV 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토론이 어제 오후 6시부터 뉴욕시 CBS 방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두 후보가 대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Or their relationships, and we have got to earn people's trust back. And that's why Donald Trump and I are committed to pursuing pro-family policies, making child care more accessible, making fertility treatments more accessible, because we've got to do a better job at that, and that's what real leadership is. Governor, your response. I'm going to respond on the pro-abortion piece of that. No, we're not. We're pro-women. We're 두 pro-freedom 후보가 to make your own choice. 대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후보는 토론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치켜 세우며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제이드 벤스 상원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 직후 대부분 미국의 언론들은 벤스 의원에게 예외 없는 판정승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식이 없는 켈레이디 발언을 비롯해서 과거 1년의 말실수로 잦은 구설에 휘말렸던 벤스 의원이 정치적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이미지를 순화하는 데 성공했고, 반면 특유의 소탈함으로 대중에게 다가서 왔던 월즈 주지사는 어제 토론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데다 내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벤스 의원에게 밀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부통령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이번 토론이 대선 결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은 초반부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점을 의식한 듯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두 후보는 토론에 임했습니다. 한 후보가 발언할 때 상대 후보 마이크를 끄지 않고 켜둔 채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딴 끼어들기 발언이 터져나와 사회자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후보의 마이크 전원을 끄는 일도 나타났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 월즈 후보는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이력과 스타일을 가졌다는 평가, 반면 예일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벤스 후보는 엘리트 이미지를 가졌다는 평가, 어제 토론에서 그 분위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TV 토론에서 불법 이민자, 국경보안 문제 해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먼저 제이드 벤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말라 해리스가 펜타닐을 우리 공동체에 기록적 수준으로 반입시켰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국경 장벽을 건설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다시 시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몸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 보안 정책 때문에 마약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됐다는 주장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폐쇄 등의 초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미국 최대주의자 접경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 등을 기소한 사람이라고 엄호했고, 우리는 모두 문제 해결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내 총격 대응 방안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아이들이 총기 폭력에서 더 안전하도록 학교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월즈 주지사는 총기 규제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벤스 의원은 열린 국경 정책 때문에 멕시코 카르텔이 대량의 불법 총기를 미국에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학교를 요새처럼 보이게 강화하고 싶으냐, 전 세계에는 아이들이 이런 종류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낙태권을 두고 민주당 월즈 후보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인 같은 해 7월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한 조지아주에서 앰버 니콜 서먼이 한 달 뒤 낙태약 복용 후 발생한 드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스 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부분적인 낙태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매우 급진적인 낙태에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이것을 없애려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격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이 가족을 갖고 싶어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생계나 교육,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트럼프와 나는 친가족 정책을 추구하고 육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불임 치료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 가정을 겨냥해 세액 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월즈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정책 등을 공격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이 2017년 통과되면서 미국에서는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경제 호황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그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트럼프는 분명히 2020년 대선에서 졌다며 민주주의는 선거의 승리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선거 후 패자가 악수를 하고 이긴 쪽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후보 제이드 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 나는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 싸우며 공론의 장에서 평화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중부 출신의 두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비방을 자제했고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등 예의를 지켰습니다.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는데 주류 언론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죠.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실종됐던 예의 바른 토론을 우리는 오늘 다시 봤다라고 주목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시간이 좀 짧네요. 어제 벌어졌던 이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 결과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언더독이 이겼어요. 샌디에고를 빼고는 전부 다 하위팀이 이겼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휴스턴을 3대1로 꺾었고요. 캔자스시티가 볼티모어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어제 아주 재밌었습니다. 뉴욕 매츠는 밀워키를 8대4로 꺾었고 샌디에고는 애틀란타를 4대0으로 꺾으면서 와일드카드 1라운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2차전 오늘 그 장소 그대로 펼쳐집니다. 오늘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의 경기가 1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11시 30분 이 경기는 ABC 채널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역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 두 번째 2차전 캔자스시티와 볼티모어 간의 경기가 1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로 넘어오는데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 뉴욕 매치와 밀워키 간의 경기가 4시 30분, 애틀란타와 샌디에고 간의 경기가 5시 30분 펼쳐집니다. 아직도 소식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샌디에고 파드레스 플레이오프 올라간 상황과 관련해서 김하성 선수는 어깨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는 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샌디에고와 이번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김하성 선수 어쩌면 샌디에고에서 수술만 받고 다음 팀으로 옮길 가능성 큽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